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이인순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학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전부 다 미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광복 75주년이기도 하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그런 특정 이제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해를 맞이해서 기획된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5개월 동안 쭉 지속이 되었더라고요. 그 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정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지동원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해결해야 될 어떤 남은 과제들에 대한 과제들 중에 하나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학도서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아까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력을 말씀드릴 때 들으셨겠지만 보통 뭐 어디 이제 도서관 관장이라든지 박물관 관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교수님이나 뭐 연구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대구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하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죠. 시민들이 후원금을 내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그 단체는 97년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활동을 시작한 거는 2006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4년 정도를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옥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역사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 책임을 받고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단체에 아니면 그 단체와 그 역사관의 관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은 연구자가 아니고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체에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만났던 사건들,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6년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에 가니까 그 당시에 전국의 할머니들은 대략 한 190분 정도가 계셨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19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분의 할머니들을 다 만나 뵀다는 거죠. 대구 경북에 계신. 원래 대구 경북에 계셨던 분들은 전국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 정부에 등록된 분들이 240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등록된 피해자는 28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초에 이미 다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6년에 갔을 때는 이미 28분 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19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19분의 대구 경북 할머니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분들을 찾아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몇 분이 남으셨나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지금 몇 분 정도 남으셨을 것 같아요? 10명. 얼마 안 되죠? 네. 전국적으로는 20분이고요. 그 240분 중에 20분이 남으셨고요. 대구에서는 28분 중에 지금 대구 경북 통틀어서 3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9분 할머니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3분만 남았다라는 말은 제가 16분의 할머니들의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장례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커밍아웃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신 분들은 하기가 힘드셨던 분들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생전에 나는 알려지기가 가족이 없으신데도 알려지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조용하게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단체장으로 치러드리거든요. 아마 제가 16번 정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요즘은 주변에서 물어요.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나? 장례식 절차는 어떻게 되나라고 하면 제가 대답해 줄 정도로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서 듣는 이야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에 오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제가 여기 용학도서관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확인차 바로 옆에 있는 용지 아파트가 용지 아파트 맞나요? 라고 하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 앞쪽으로 와서 확인이 안 됐거든요. 앞쪽으로만 다녔거든요. 뒤쪽으로 와서 용지 아파트 맞을 걸 생각은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용지 아파트에도 네 분의 할머니가 살았었어요. 지금은 한 분만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오면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6.25 전쟁 때, 여러분은 6.25 한국전쟁을 겪었으니까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이야기를 뭘로 하나?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나와 그 독립운동의 사이만큼이나 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되게 좀 거리가 멀고 먼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들이 우리 바로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실감하지는 잘 못하겠죠. 그런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더라.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지만 그 피해자가 아직도 우리 옆에 살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계시는 이분이 실제로 현재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계속해서 그 고통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웃에 그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우리의 이웃으로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다시 한번 위안부 문제를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얘기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본이 아시아를 혹은 한반도를 침략했던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조선의 어리고 수련한 여성들을 전쟁터에 강제로 데려가서 수많은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우리 전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만 저는 이제 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살을 한번 붙여보자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한 시민 모임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거의 다 위안부 문제를 그냥 정신대 했죠. 90년대 초반에 우리의 인식이 일본에 끌려갔다 온 여자라는 속에서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한 여성도 혹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도 다 뭉뚱그려서 정신대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단체도 그런 90년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다들 정신대 그랬죠. 그 다음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06년에 제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2006년 7년 되니까 공연하게 전부 다 왜 정신대라고 하느냐 라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막 있어요. 단체명을 바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정신대와 위안부와 구분이 안 돼서 정신대라고 했는데 이 이제 근로정신대라고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만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또 모여서 근로정신대 해결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 정신대로 갔다 왔다 하면 그냥 다 위안부로 갔다 온 것처럼 돼서 정신대 갔다 온 분들도 그냥 이제 몸버린 여자 이렇게 해서 이혼당한 사례도 되게 많고 주변에서 차별받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강제로 강제 노동을 당한 여성으로서의 자기들의 해결 운동도 있는데 같이 뭉뚱그려서 정신대로 하니 분리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정신대가 아니라는 건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이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하자라고 이제 2000년 중반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단체명은 정신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위안부에 따옴표 있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따옴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따옴표를 안 하잖아요. 위안을 주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성들이 그 전쟁터에 위안을 주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했는 일도 위안을 주는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다만 그 1930년도에 위안부 모집 뭐 이런 공고도 났었고요. 이제 한자권에서는 다 위안부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다 통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냥 위안부로 쓰되 이 용어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위안부로 쓴다라는 뜻으로 따옴표를 합니다. 이 따옴표 속에는 앞으로 적절한 용어를 찾아가겠습니다라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을 표기를 하고 옳지 않은 용어지만 좋은 용어를 앞으로 찾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따옴표를 써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는 이렇게 썼던 시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강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왜냐하면 이 위안부 해결 운동이 잘 알고 계시죠? 1990년도 초반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 증언을 하면서 수요시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공개 정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존재를 직접 저희처럼 활동가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초기에는 할머니들의 존재만으로 혹은 할머니들의 존재를 직접 받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해결 운동의 동력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할머니와 손을 잡고 항상 해결 운동을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운동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은 시기의 운동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을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들이에요. 그 역사관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 서울에서 제일 먼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만들어졌고요. 경기도 광주, 서울 이렇게 만들어졌고 한강 이남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희우빌봉군 위안부 역사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그때는 이제 주상적인 고민이었는데 지금처럼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은 시기를 맞이할 거라고 그때는 상상만 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돌아올 줄은 몰랐죠. 문제는 그것과 또 다른 이야기로 할머니들과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할 때는 이제 이 위안부 문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한자권에서 동양에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이렇게 해서 일본에 의한 이제 성노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아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말이 맞다라는 인식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할머니들께서 다행히 일본군 위안부까지는 본인들이 받아들이셨어요. 같이 이제 운동을 손잡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근데 이 본인들이 계시는데 제가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분들한테 이분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 말을 드리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힘든 문제였죠. 성노예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노예라는 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발에 쇠사슬 감고 있고 막 쭈지를 풀고 이런 것만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부담감이 많으셨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영어로 국제사회에서 쓰거나 아니면 문서로 썼을 때, 논문을 쓸 때는 일본은 성노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계신 현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단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훨씬 더 익숙했기 때문에 계속 썼고요. 근데 그동안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운동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들은 더 이상 우리 손잡고 같이 운동을 못 하시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이제부터라도 써자라는 게 올해 3월에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를 비롯해서 아시아를 침략했었을 때 이거 일반적인 성폭력하고 다른 지점이죠. 이거는 일본군과 정부가 일본군 위안소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이 여성들은 위안소라는 어떤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이 위안소를 관리를 하고 할 것인가를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강제 동원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은 보통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성폭력은 개인이 저지르는 성폭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몇몇 나쁜 뜻을 함께하는 작은 집단이 이렇게 저지르는 범죄죠. 성폭력 범죄죠.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뭐예요? 아주 다른 지점이 일본 군과 정부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국가 공권력입니다. 국가 권력, 국가 공권력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가장 다른 지점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그 전쟁터에서 나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본 군인을 처벌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해라라는 거죠.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기업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지금 현재도 혹은 우리 근대사에서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젊은 친구들 대답이 어떤 거가 나올까요? 우리 근대사에도 굉장히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들이 많이 일어났죠. 상상을 혹시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신가요? 생각나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나요? 4.3 광주. 예, 4.3 광주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들 하는 거죠. 민주시민이라면 국가가 잘못된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민주시민이니까 잘 지켜보고 견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성노예제 생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좀 어렵지만 일본군 위안부 하면 굉장히 쉽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시면 요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예전보다는 언론도 조금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언론에다가 이거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고 성노예제 문제라고 새 써달라고 되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국가 권력 굉장히 조직적인 형태로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거고요. 두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 20년의 사건이자 가장 잔혹한 여성권 침해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문장은 뭐냐면 2007년에 미 하원이 채택한 결의문의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이러이러하니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제 미국의 미 하원에서 결의안을 최초로 이렇게 채택하고 일본 정부한테 해결하라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랑 위안부 문제랑 같이 쓸 때 정서적으로 위안부 문제랑 또 다른 이제 별이 있잖아요.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고 떠올리면 되게 이제 뭐랄까 안타깝고 불쌍하고 전선에 끌려가서 그 전쟁 중에 끌려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 이런 것만 자꾸 떠올리고 있는데요.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는 억울하거나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라는 거지, 이분들은. 그래서 그 이후의 생활이 다 불쌍하고 다 가난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패셔너블 하는 거죠. 옷 잘 입으시고요. 당당하고 그런 이제 분도 계세요. 물론 그 고통 자체는 매우 끔찍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정을 하고 안타깝고 공감을 하지만 다 불쌍한 존재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죄의 희생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 하면은요, 보통 이분들을 대할 때 그냥 우리가 동정을 해야 될 대상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각들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본이 여러 번 거듭 사죄하고 돈도 줬는데 계속해서 돈 달라고 시위를 한다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불쌍하니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범죄의 피해자는 당연하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거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당당한 권리라는 거죠. 되게 저분들 근데 김영삼 대통령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는 요구하지만 돈은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인식이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돈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사죄도 해야 되고 그쪽이 형사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자기가 우리 할머니들 초기의 수요 시위에 구호가 뭐였냐 하면 내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거였어요. 청춘이 안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그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거죠. 이 문제는 강제동원 문제는 되게 어렵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일본은 여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매춘을 하면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일본 측에서 망발을 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갔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었다.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강제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군관의 압력 정확하게 이제 군복을 입고 총칼을 들이댄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고 갔냐 안 끌고 그것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취업 사기든 유괴 납치든 인신매매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유괴 납치,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당시에 뭐 식민지 상태니까 너무너무 일단 배가 고픈 거고 그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고 저는 할머니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분들이 되게 보면은 대구에 포항에 계시는 분 고향이 포항이신데 여기 이제 용지 아파트에 계시는 분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은 구룡포에 좀 떨어진 촌에서 태어나셨는데 9남매의 장녀였어요. 그래서 집이 매우 가난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고모네 집으로 포항으로 애보기로 보내요. 부엌대기로 보내는 거지. 애도 보고 심부름도 하고 부모님도 하고 보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 하면 일본에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하면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고 본인도 공부를 배울 수가 있고 동생들도 이렇게 집에 돈을 보내서 잘 살 수 있다.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따라갑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고 그 취업 사기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여쭤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죠.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달콤한 뭔가 기회를 주니까 그냥 따로 나가는 거죠. 다른 삶을 원하잖아요. 누구나 지금의 생활이 끔찍하면 그 다른 삶을 요구하는 그 욕망이 이제 이제 취업 사기에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학교 다니고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이면 절대로 취업 사기를 안 당하잖아요. 욕구가 다 충당이 되는데 정말 가난한 여성들만 엄청나게 끌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급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는 계급 문제인 거죠. 가난한 여성들한테 닥친 문제였어요.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공간의 압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는데 아버지 어디 갔냐? 내가 아버지 독립운동인데 뭐 이러다가 잡혔다 오빠나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내가 주재소에 잡혔는데 네가 가면 아버지 보내줄게. 지금 현대는 알아요. 그 보내줄게 그랬지만 절대로 보내주지 않고 아버지도 죽게 된다는 걸 그나마
요즘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부모님이 살았으면. 지금도 저는 뭐 여전히 그걸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협박, 이런 거 공간 협박은 가능하다고 그런 식의 동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강제 동원이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좋아서 지원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모든 상황을 우리는 강제 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이고요. 이게 뭐냐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위안조 지도입니다. 제목이. 그 뭐죠? 여기 있는 빨갛고 노랗고 동그란 이 모든 표시가 위안소 표시거든요. 위안소 표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 표시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모든 표시가 확인된 것만 표시한 거예요. 그 확인 안 된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이 지도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본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이 맨 처음에 어디로 쳐들어가요? 오키나와. 여기가 오키나와일 거예요. 여기가 오키나와잖아요. 우리 많이 이제 휴가철에 가는 오키나와를 맨 처음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식민지로 오키나와를 식민지로 삼고 대만을 식민지로 삼고 그 다음에 한반도로 들어오죠. 전쟁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식민지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만주사변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중국까지.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동남아는 여기서부터 배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가 제일 격전지인데.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갔을 때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의 어리고 순결한 여성들을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위안소가 있고 각 지역이 이렇게 이 넓은 지역까지 여기는 매크로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까지 이 작은 섬들에까지 위안소가 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곳에 이제 조선 여성들이 가긴 갔지만 이 여기에 끌려갔던 모든 여성들이 조선 여성들인가라는 거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 여성들은 당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배에 태워서 이렇게 아시아 이 지역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 왜냐면 우리 식민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사업을 이렇게 전쟁 쭉쭉쭉 치고 침략지고 점령지란 말이에요. 그럼 좀 유형이 달라요. 왜냐하면 현지에 침략지에 있고 점령지니까 점령군은 현지에 군대가 머물고 그 다음에 장기간 주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 여성들하고 좀 다른 피해 유형이 생겨요. 침략지는 침략을 가면서 현지 보이는 여성을 일회적으로 성폭력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점령지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머물러요. 그러면 그 부분의 여성들을 장기간 장교 숙소에다가 데리고 와요. 끌고 오죠. 데리고 왔다는 건 너무 부드러운 거고 강제로 끌고 와서 한 달 혹은 2주, 3주 이런 식으로 같이 숙소에서 같이 살아. 그리고 돌려보내고 다시 끌고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부모들 눈에 보이지 않는 멀고 먼 곳에 가서 부모들이 그냥 추측만 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런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데 정말 끔찍한 건 점령지와 침략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가장 커다란 지주의 집이나 혹은 마을 회관이나 마을의 커다란 동굴에 이 여성들을 끌고 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성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해방이 되어서도 완전히 다르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군이 복무했다고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패가지고 두드려 패서 죽인 경우도 있고요.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추방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나중에 다 짐작은 했겠지만 말하지 않는 이상 끔찍한 고통은 당했겠다라는 짐작은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들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동티모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여기에는 강원도만 해요. 나라 하나가. 그래서 그 마을에 온천 시설에 여성이 갇혀 있었는데 먹을 걸 안 주죠. 낮에는 이제 도로를 닦거나 공항을 닦거나 이러고 밤에는 이제 낮에 또 그 군복도 막 빨아주고 강제 노동도 다 하고 저녁에 이제 또 끔찍한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먹을 걸 안 줘요. 근데 그 마을에 부모님들이 자기 딸이 끌려가는 근무를 보고 있고 어떻게 당하는지를 다 아는데 못 먹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이 굶고 있으니까 밤에 몰래 먹을 것을 위안소 앞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안부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멀리 끌려가서 위안소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질러진 곳에 이제 당당히 다 있고 거기에 뭐 줄 쭉 써가지고 본인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되게 그냥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일 뿐인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내 부모의 집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칸칸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여기는 연합군하고 전쟁이 막 그대로 뭐 전선이 오르락나르락 하잖아요. 하루는 뭐 일본군 이만큼 쳐들어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위안소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군인들 트럭에 태워 가거나 아니면 군인들 같이 이렇게 짐을 지고 강을 건너거나 그러면서 군인들을 폭격을 하니까 군인들하고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군용 담요를 나무에 걸어놨는 장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들 위안부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여성들이 겪었는 위안부 문제 뭐랄까 폭력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한 거죠. 형태만 다양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만났던 할머니 중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은 37년부터 45년까지 계셨어요. 7, 8년 가까이 계셨고 또 아까 얘기 드렸던 용지 아파트에 계시는 할머니는 1945년 6월에 끌려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 두 달만 좀 참지 그러면서 저희 경상도 되게 말이 세잖아요. 막 진짜 너무 친해져가지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친해지고 하면 막 화나면 이놈 할머니 말고 할머니 정확하고 하면서 막 하는 정말 할머니 두 달만 좀 참지 빌라다 그러면서 욕할 정도로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어떤 중국 같은 경우는 2주 뭐 이런 분들이시죠. 그 이제 그 장교의 집에서 2주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성폭력이라는 게 기간이나 횟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의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전 옛날에 막 학생운동하고, 이제 나도 시민단체 활동 가야 이런 게 있어서, 할머니들하고 개인적으로 막 친해지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거리를 유지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잘 이해가 이렇게 공감이 확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제가 이거는 모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한번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바꿔먹게 했던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할머니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격이 뭐 그렇게 살갑지를 않아서 할머니 손잡고 팔짱 끼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정말 할머니를 온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위안소 이야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잘 알고 계실 거. 짚어본다면 이 대목은
저는 왜 이 사진을 넣었냐면 이 어떤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이 되면 군인들이 이제 쫙 이렇게 위안소 앞에 섰는데 깔렸는데 노란 은행잎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되게 놀라워서 그냥 이제 이 사진을 꼭 넣어요. 일본 군대 사진 군복이 누렇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눈에는 그게 어떻게 노란 은행잎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 되게 놀라워서 이 사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가 자주 씁니다. 꼭 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8명에서 한 40, 7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박영신 할머니, 이게 이제 박영신 이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용지 아파트에 계셨던 할머니 이야기를 갖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침 용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안 하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위안부 문제 이렇게만 뚝 떨어져서 이제 이슈 자체만 이야기를 하면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할머니의 개인적인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더 위안부 문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말이 되게 끔찍하죠. 이놈의 전쟁이 끝나도 삶은 계속되는 거죠. 삶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강제로 끌려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도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기는 그냥 더 나빠진 거죠, 개인적으로. 그게 다 느껴져서 서봅니다, 저는. 그래서 김순아 할머니인데요. 되게 많이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어디 사셨냐면 경산 남천에 계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다리만 건너면 경산 남천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 집에 그쪽이 무슨 한시 집성촌이라서 이제 들어가면 보통 이제 정자를 지키거나 소작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시족촌에 들어가는 타성은 굉장히 가난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성격이 굉장히 명랑쾌활하세요. 성모성에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정신대에 많이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대구에 이제 실포너 공장에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대구 섬유사들이 굉장히 일찍 발달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실포너 공장, 섬유 공장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실제로 이제 섬유 공장에 취직했던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봤대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우리 마을에 누군가가 섬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고 집에도 돈도 보내주는 걸 봤으니 이왕에 정신대 끌려갈 거 공장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대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모든 서류를 다 떼주신 거예요. 서류를 필요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공장에 취직한다고 경산역까지 아버지가 손잡고 경산역까지 데려다 주셨대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대구에 왔는데 대구역에서 내려서 어떤 곳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할머니도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는 할머니가 경산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서 쭉 가서 하얼빈 해가지고 내목고까지 가요. 내목고 갔는데 일본 분들은 이미 이제 민간업자한테 팔려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 쪽으로 가서 한 두세 달 쉬다가 결국은 북경까지 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해방을 맞았는 줄을 장가고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인 줄 몰랐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서 내다봤더니 그 당시에 북경과 장가고 거기에 광복분들, 독립군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말이 들리는 거예요. 해방이 됐으니까 저쪽으로 갈 사람들은 전부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광복군 뒤 꽁무니를 따라서 같이 걸어서 기차를 타서 또 압록강을 치마를 걷어붙이고 걸어서 왔는데 한 몇 달 정도 걸렸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왔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서울역에 내리니까 너무너무 춥고 배가 고프더래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46년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달 걸려서 그렇게 왔죠. 근데 너무 배고파서 양지 많은 곳에서 좋을 때가 깨니까 어떤 지게로 짐을 옮기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이제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식당을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식당에는 밥 먹고 자는 건 해결이 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가고 싶은데 돈 벌어서 가야 되는데 이 엉망이 된 채로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배운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결국 할머니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 하면 이왕 되린 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역 부근에 있는 육아보로 가게 됩니다. 육아보로 갔다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못하는 거 성매매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요. 요리집에 가면 몸을 팔지 않고 이제 술상대만 해줘도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있다, 지역으로 가면. 근데 되게 그 가슴 아픈 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고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귀국을 하고 그러죠. 이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되죠. 일본 사람이랑 우리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연합군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전쟁터에 여성이 한국에서 그게 조선이든 일본이든 간에 그 멀리 이유도 없이 여성이 있으니까 일단 잡아 스타일이라 해서 그 연합군이 포로 신문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이 확인이 되면 이제 연합군이 제공한 그 나라 배에 태워서 인천이나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군의 배를 타고 들어왔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선전 명부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몇 명이 탔다 누가 탔다 이런 게 좀 다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독립군이나 광복군 뒤를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넘어온 사람들은 이제 수가 되고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낯선 풍경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뚝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도 다 통해요. 익숙한 산천이 보여요. 그래서 집에 간다 하고 미친 듯이 내려와가지고 평양이나 이쪽 데가 평양에 와요. 왔는데 긴장이 딱 풀려요. 말도 통하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알아서 집에 가라 그러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몰라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빈손으로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것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북한에도 아까 우리 그 남한에도 240분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에도 확인된 피해자가 250분 정도 계세요. 근데 거기는 많이 돌아가셨고 비공식적인 개인적으로 북한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한 9분 정도가 생존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이제 남한의 생존자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아 지역 전체에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같이 피해자인데 우리 조선 여성들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 민족의 딸들이 순환을 다 받아서 좀 나쁘겠지. 일본 정부하고 우리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놓친 거는 뭐예요? 북한에 계셨던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의 그 수많은 국가의 피해자들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 계신 피해자들의 많은 분들이 몇 프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향이 남쪽이세요. 못 내려오는 거죠. 물론 늦게 와서 이제 그 18선이 그 증거 때문에 못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의 증언록도 있거든요.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갈 힘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그 와중에 지역의 요리집에 가면 몸을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옮기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할머니는 경상도 쪽으로 안 오시고 전라도 쪽으로 가세요. 가시는데 이제 48년쯤에 전라도로 가시는데 어디 여수로 가세요. 역사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쯤 되면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죠. 그 현장에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모르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할머니께서 그 여수의 경찰관하고 인연을 맺어서 이제 애를 가져요. 임신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여수 사건이 터져서 이 경찰관이 이제 민병대에 의해서 이제 붙들렸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전쟁이 일어나니 고향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찾아갈게라고 하고 이제 그 이후의 소식은 이제 민병대에 붙들렸었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안 왔는데 이제 만살이 되니까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고향에 경산 남천에 와요. 근데 남천에 오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이제 못 살고 이제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할머니의 그 동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요. 동생으로 등록을 하고 얘를 키워야 되는데 돈 벌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다시 서울로 가서 동두천에서 이제 또 상사님 계시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성매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지금도 지금도 일어나는 다양한 성매매 이런 것들이 너의 자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머니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어떤 분들은 욕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봐요. 할머님이 너무 가난했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고 본인 스스로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부가적인 이데올로기로 나는 이미 이제 순결을 잃어서 버린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셨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두 번째는 그 미군 병사의 아이를 또 가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큰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대학을 보내래요.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그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좌절을 해서 이 아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군대 가는 거였어요. 전쟁을 경험한 할머니가 아들이 군대 간다는 게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그죠? 전쟁을 모르는 사람도 불안한데 전쟁을 경험한 할머니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 세월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거의 반죽음 상태로 아들이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끔찍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70년대거든요. 70년대 뭐가 있더라죠. 짐작하죠, 군인들한테. 베트남 전쟁이 터져요. 가난한 병사들이 선택하잖아요. 베트남전에 가서 같이 싸우거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베트남전으로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개인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개인의 의지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개인의 삶을 훼손하고 왜곡시키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사실 실감을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더 근데 유독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독 약한 사람들, 소수자들한테 왜 사회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더 매섭게 혹은 온몸을, 온 운명을 핥히고 지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엄마랑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우리
편하게 살았어요. 먹고 살만하니까요. 근데 왜 이 사람들한테만 굳이 이 모든 사건들이 한 개인의 삶에 역사적인 사건하고 개인의 삶이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들의 삶 속에서 저희는 되게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온전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삶은 없는 거라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기 삶이 꺾이거나 자기 삶이 다른 형태로 갔을 때 온전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이 꺾였을 때 보면 내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라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IMF도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IMF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가지고 그냥 왜 이래 힘들지 내가 왜 사업을 쫓다 망했지 IMF 때문이야 이 정도 거죠. 그런 사건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이 할머니가 뭐냐면 93년도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할머니 방의 가장 전면이에요. 전면인데 이게 대상자 결정 통지서예요. 쫙 걸어놨어요. 여기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자로 결정됐다라는 누가 봐도 이 할머니 위안부네라는 걸 자랑하듯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해하게 된 게 이 대상자 결정 통지서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이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성폭력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할머니들 같은 피해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핵심인 거죠. 당신 잘못이 아닌 거죠. 당신은 그냥 우연한 피해자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로 해주면 되는데 되게 웃기는 게 가해자 피해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할머니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할머니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할머니들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하고 되게 친했던 거죠. 근데 할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 3명만 모이면 저 3명 중에 한 명이 내가 일본 갔다 왔는 거라고 얘기하죠. 할머니들은 내가 위안부 갔다 왔는 게 아니라 일본 갔다 왔는 걸 아는 사람이 섞여 있을까봐 못 가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인 거잖아요.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그러니까 저희라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하는 활동가들하고는 그런 건 없었어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하는 게 뭐냐면 공감해주고 피해자로서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단 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죠.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한번 가보죠. 성폭력 피해자들이 되게 억울하고 우리가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의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범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범죄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정의는 뭐예요? 가해자는, 그러니까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범죄 피해자는 구제를 받고 보호를 받아요. 구제라니까 좀 일본식 발음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적당한 단어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가 안아줘야 되는 거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유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의가 사라져요. 우리가 이성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을 물어요. 어떤 식으로 물어요? 너 왜 밤에 그렇게 싸돌아다녔니? 기집애가 발랑 까져가지고 밤에 돌아다니고 남자애들하고 올려다니고 화장 진하게 하고 평소에 행동이 방정하지 못하게 다니다가 너 피해 당했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가해자의 책임을 안 묻고 왜 성폭력 문제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폭력 피해자가 내가 성폭력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꽃뱀 얘기 많이 나왔죠. 작년 2018년에 미투가 있었고 미투를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돈을 노리고 한다. 꽃뱀 이야기도 있고요. 위안부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누구는 왜 그 돈 벌러 간다고 따라 나서가지고 피해를 당하냐, 몸을 함부로 굴리냐, 매춘을 했냐, 똑같은 논리가 계속돼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돌려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방되고 나서 제대로 그 책임을 묻고 정말 정의 없게 가해자한테는 극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우리 사회가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정의가 제대로 선 사회였다면 오늘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2018년에 미투는 상당히 달랐겠죠. 없었을 수도 있었고 성폭력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고 그 과거의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미 이제 이 위안부 문제는 뭐랄까 과거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현재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면 결국은 미래 세대의 문제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나의 문제로 위안부 문제와 나의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현재를 어떻게 연결해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그 사람들 굉장히 원통하고 불쌍하더라.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주고 끝나는 건 아니다. 끝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아서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미투 의미도 같지만 진행 상황도 아주 똑같습니다. 뒤에 한번 가보죠. 제가 시간이 질의응답도 받아야 돼서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할게요. 컴퓨터가 못 따라온다. 저희가 이제 역사관에 친구들이 오면 이 이야기하는 거였죠. 일본군 위안부 미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미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일어나는 얘기는 2018년에 미투랑 똑같아요. 어떤 여성이 내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증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미투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미투 계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일어났어요? 아주 중요한 미투가 질적으로 발전을 해서 미투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나도 당했고 나도 고발하고 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라는 미투에서 미투유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91년도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TV 앞에서 8월 14일 날 내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였다. 일본 정부는 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국민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할머니의 미투는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상상하면 똑같아요. 한국에 있어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미투가 일어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아까 그 수많은 피해국의 피해자들이 한국의 김학순의 용기에 힘입어서 나도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미투가 있었는데 여쭤보면 미투하신 계기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김학순을 보고 혹은 김학순에 이어서 한국의 여성들이 미투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의 여성들도 이제 다 미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미투에 따라서 저희들도 위두유 합니다. 그 저희라는 것은 이제 서울 지역에도 일부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가 생기는 거고 전국적으로 막 생기고 대구에도 생기고 그다음 저기 경남에도 생기고 네다섯 군데가 쭉 생기는 거. 그렇게 쭉 위두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단체는 위두유의 결과물인 거죠. 지금 저도 계속해서 위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우리 앞에 섰고 그 여성들의 그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가 그녀들의 수많은 그녀들의 용기가 되고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죠, 그죠? 이 용기만으로 해도 되게 저는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활동을 계속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투 이렇게 공개 커밍아웃을 해도 안 해도 살아서 돌아오신 이분들만 해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용감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완전 전쟁터잖아요. 전쟁터라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매일매일 겪는 그 고통 뭐라고 얘기해? 나를 인간으로 대우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죠. 군수품이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말하는 야간 주보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말로 하면 PX예요. PX 알고 계시죠? 군 물품들을 제공하는 그 PX에서 이 여성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 여성들을 전쟁 무기로 사용했다,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 군수품으로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저한테 넌 짐승만도 못해, 넌 물건이야, 인간도 아니야 라는 그 모욕과 혐오와 그리고 지속 물리적인 그런 폭력, 이 끔찍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총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비밀을 누설한다 그래서 그 나라 구덩이에 이렇게 파서 이제 집단 학살도 일어나고 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죽었고 그 와중에 그 끔찍한 상황을 버티지를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 끔찍한 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 이분들은 충분히 너무나 용감하고 강인하구나 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일 부딪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았던 이분들의 강인함과 용감함, 용기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배웠는데 내가 이런 것에서 절망해서야 되겠냐? 우리가 할머니한테 배운 게 뭘까? 우리 서로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요. 너 할머니 옆에서 배운 게 뭐니? 좀 더 힘을 내봐. 절망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옆에서 용감하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활동해 주시는 것 진짜 너무나 감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살아남아있는 그만으로도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좀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와, 일본군 위안부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하원 결의안을 막 내고요. 유엔에서도 일본 정부가 이거 해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성 운동을
하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는 많은 여성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과제로서 받아들이게 될 정도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나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상임이사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미국, 캐나다 이런 캐나다, 필리핀 어디 갔나 EU라고 알고 계시죠? 유럽의 그 모든 그러니까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다 속해 있는 EU조차도 결의안을 다 만들어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누구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여성들, 실제로 우리는 아시아 모든 그 국가의 피해자들인데 정말 그 핵심에서 활동한 거는 한국의 여성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는 전부 다 지금까지 전후에 한국만이 그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고요. 아시아 지역은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립을 못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본의 원조가 경제적인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들이거든요. 한국만이 이 일본 정부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라 그거 보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다란 그 토녀상 위안부상을 세웠거든요. 근데 필리핀 정부가 그것을 철거를 하게 만들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꼭 다시 이야기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은 한국이 가장 발전한 거죠. 이야기할 건 되게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그 위안부 운동이 발전을 해서 중요한 얘기를 못했네요. 뒤에 보면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알고 계시죠? 자, 2010년에 지난 30년 동안 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웁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도 했고요. 근데 일본 정부 누군가 책임을 인정해라라는 재판도 하고 가서 시위도 하고 다 합니다. 이제 한 30년 동안 열심히 시민단체와 피해자끼리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을 겨우 하게 된 게 언제냐면 2006년이에요. 제가 2006년 2월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2006년 6월에 뭘 하게 되냐면 이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하게 돼요. 헌법 소원은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라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해결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헌법재판소가 좋은 결정을 내리겠나? 그 당시에 협박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래도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피해자들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6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했는데 이게 보통 헌법소원 심판하면 6개월 이내에 끝나요. 우리 헌법소원 했는 게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 다녔던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소원인데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이 나죠. 근데 이 헌법소원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뭐냐면 6년이 걸려요. 그래서 2011년 8월 30일 날 헌법소원 결정이 나요. 6년이요. 그때 원고가 할머니들이 109분의 원고가 계셨는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60여 분만 살아 계시거든요. 되게 많은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다. 할머니가 이제 명예통상부에서 한국 정부가 좀 움직이라 이러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사실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아베 정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까봐 한국 정부가 눈치는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국민들하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91년도부터 노력을 했는데 2000년 넘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1965년에 다 종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여전히 일본은 일본 정부의 제도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기로 보면 합의가 뭐냐면 좀 다르죠. 일본은 다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대치되는 지점이고요. 근데 문제는 자 이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국민이 다른 일본이라든지 외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재산권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렇게 침해됐잖아요. 위안부 문제. 이 침해가 되면 한국 정부가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그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한테 그냥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냐면 박근혜 정부 자체가 위헌적인 정부라는 얘기예요.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정권이라는 얘기는 탄핵당해도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 국민이 그 심각성을 깨닫기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서둘러서 이 위헌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냐 하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력이라는 게 외교적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 국장급 협의를 18차례인가 합니다. 18차례를 하면서 근데 노력을 하는 그 상태는 이미 위헌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막 해가지고 정말 서둘러서 우다다닥 해치운 게 뭐냐 하면 위헌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둘러서 했는 게 2015 한일 합의입니다. 합의 내용은 요거 3개밖에 요거 4개밖에 안 돼요. 자, 군 관여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한다. 자, 재단을 설립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돈 주면 한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도 하고 기념사업도 하고 다 해라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한국 정부한테 떠넘긴 거죠. 근데 한국 정부가 이걸 너무 쭉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10억 엔, 그러니까 100억을 줄 테니 앞으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절대로 국제사회에서나 아니면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한일 합의의 전체예요.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박근혜 정부죠. 그래서 지금 아베 정권이 뭐라고 얘기해요? 좋잖아요. 2015 한일 합의를 지켜라. 왜 외국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나가가 자꾸 위안부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다라고 얘기하냐. 우리 합의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한다 해놔놓고 자꾸 합의를 어기는 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욕을 국제사회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나라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군역 관여하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100억 엔이 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인 거잖아요. 이 범죄에 대한 그 배상금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살아생전에 이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편히 살기를 바란다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적십자사에서 주는 그런 적십자 보호금 같기도 하고 굉장히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들은 책임 인정하에 배상금을 달라는 거지 내가 거지냐 왜 위로금을 주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이 돈을 이제
거부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배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구호금을 여러 번 준 적이 있고, 할머니들은 이게 구호금이라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단은 설립이 되었는데 피해자들과 전 국민의 노력으로 화해와치유재단은 이제 문을 닫았죠. 없애게 된 거죠. 조금만 더 해보죠. 시간이 제가 어떻게 가면 되게 어쨌든 4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분을 좀 못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지점이 이 지점일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혹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지실 텐데요. 제가 아까 지금 설명을 좀 빠뜨리고 지나갔는데, 아시아 각국의 피해국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해국인 일본에서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30년씩 우리보다 오래 노력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체도 많고요. 그러니까 가해국인 일본과 한국과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호주, 중국,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국이라고 저희가 이 아시아의 피해국인데, 이렇게 9개국의 피해자와 9개 나라의 시민단체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싸워나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회의체가 있어요. 그 회의체에서 그러면 우리는 용어를 어떻게 쓸 거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제라고 하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자라는 그런 용어에 대한 합의도 거기에서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합니다. 아시아의 아시아 연대회의라는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이 모여서 2014년에 모여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은 일본 정부는 책임 인정하고 사죄해라 계속 이렇게 외치고 문제 해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 문제 해결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안 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가지 챕터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내려가면 이 인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해결된 것으로 봐줄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이게 쭉 보시면 제가 왜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했는지를 되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범죄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군시설로 유한소를 입안 설치하고 관리 통제했다는 점, 성노예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강제 동원된 형태는 인신매매든 공간의 압력이든 아니면 빚에 팔려서 누군가가 양부모가 팔기처럼 인신매매든 어떤 연유로 끌려갔든지 간에 어쨌든 성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가 됐고, 동원의 계기가 하고 상관없이 위안소에서 있었던 상황은 굉장히 노예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었고, 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었고, 집에 돌아올 수도 없었고, 상당히 노예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거죠. 조금 달라졌죠. 끌려갔던 계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일본 정부와 다투던 관점에서 이게 무게중심이 쑥 이전됐어요. 거기가 본인의 의사로 갔나 안 갔나,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했나, 어떤 상태였었나에 이제 관점을 두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말씀드렸죠? 식민지, 점령지, 일본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막대했고 각각 다른 형태로 말씀드렸고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 피해가 또 되물림됩니다.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은 또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죠.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이 개인적으로 보면 또 확산됩니다. 자, 다시 확산하고 재발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피해자신데 그 당시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 사실이기도 하고요. 매독에 걸려서 왔어요. 그 아들이 낳았는데 아들이 매독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스스로가 고통스러워서 거기 안에서 가정폭력이 또 일어납니다. 고통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 문제도 해결되었지 않고 여전히 일본 정부가 너희는 매춘부였다, 뭐 돈 벌러 왔다, 다 거짓말이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인권 침해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본 정부가 반드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 총리는 뭐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면 뒤에서 관방장관이 뭐 성매매는 전시회에 돈을 많이 벌고 그 여성들은 돈 많이 벌었네 뭐 욕하잖아요. 다 거짓말쟁이네. 계속 번복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같은 전쟁 범죄 국가이지만 독일은 헤이트 스피치를 우리가 많이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를 합니다. 공인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나치즘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혹은 피선거권이 없어져요. 근데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독일 정부가 입장을 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게 그 나라의 역사인식의 수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죠. 여기 밑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잘못된 역사인식의 공인의 발언 금지 및 공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발언으로 반박할 것 같은데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정말 잘못된 역사인식과 왜곡과 망발을 거듭해도 이용하잖아요. 우익이 단결할 수 있는 형태로 계기로 삼고 전혀 그렇게 지적 안 하죠. 그죠? 추모 사업, 제일 중요한 게 재발 방지 조치. 그다음 진상규명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20만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 근거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진상규명 된 적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해주는, 역설적으로 정말 정명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이제 피해자들이 그러면 해결됐다라고 봐줄게 라고 이제 일본 정부한테 정확하게 이제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 일본 정부한테 충고 이렇게 해가지고 2014년에 피해자들이 다 합의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죠.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야기는 아까 안 돌아갈 때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은 책임이 정말 그때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앞으로 책임, 기억, 몇 가지를 맡은 것 같은데 네. 독일 이야기 잠깐 했었고요. 해결운동의 의미 이 부분도 잠깐 얘기를 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청노예제 문제, 특수성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서 좀 특별한 경우는 전시하 성폭력 문제고 그 다음에 전시하 성폭력 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매우 특이하다.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라서 일반적인 전시하 성폭력하고도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와 성폭력 문제로 확산시켜서 그 사람들의 문제도 같이 연대해서 싸우고 있고요. 일반적인 여성 폭력 혹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서 이게 다 같은 문제라는 거죠. 같이 연대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중에 미투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해야 될 끔찍한 문제는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고 이 문제를 얼마나 올바르게 잘 기억을 해서 무조건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잊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있었어.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기억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할머니들한테서 저희가 다 벌어들 수 있어요. 할머니들 말씀을 그냥 쭉 추스려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할머니들 절대로 전쟁이 너무나 끔찍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하세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그 중에 여성들 그리고 어린 여성들이 가장 또다시 본인들이 겪었던 고통이 다시 일어날까 가장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평화운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성을 전쟁 도구로 사용했던 것. 물론 나아가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혹은 여성을 힘들게 하는 여성 폭력을 생산하는 수많은 가부장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 이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네. 요즘은 초등학생들 굉장히 다 알아요. 그리고 같이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고요. 위안부 합의 폐기하라는 국제적인 연대 사업. 여기는 이제 대구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이승만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